두 번째 법인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인세는요, 법인을 조세 주체로 하고 법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조세를 말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천억 초과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었죠. 자, 법인세는요, 직접세이기는 한데 생산물의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직접세이지만 전가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재에 실려 있는 법인세율표는 과거의 것이고 최근에는 새롭게 개정되어서 3천억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다. 현재는 4단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논점 1번 법인세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논의가 문제가 되고 세 번째 법인세의 본질, 네 번째 법인세와 관련된 기타 논의,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논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법인세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는요, 이거는 결국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주식회사 떠올리시면 돼요. 자, 법인이 있으면 이제 이 법인에 투자한 여러 주주들이 있겠죠? 주주 1, 2, 3, 4 이런 식으로 매우 많은 주주들이 돈을 투자해서 법인을 세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법인이 돈을 법니다. 법인이 돈을 벌면 이 법인이 번 돈은 결국 다 어디로 갈까요? 결국 주주들에게 배당이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인이 번 수익은 결국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수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주주들에게 소득세만 부과하면 되지 왜 법인에게 별도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부과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궁극적으로 이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향유하는 최종적 주체는 결국 사람, 주주들이기 때문에 이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인데, 자, 여기에서는요, 정당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고 정당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어서 각각 어떠한 주장 근거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세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견해를 볼게요. 자, 우리 이것을 통합주의 견해라고 하는데요. 자, 통합주의는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를 하나로 합쳐서 소득세만 부과하면 된다. 그러한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견해는 법인은 도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도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옆에 멘토링 적어놨는데 빨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빨대. 우리가 이렇게 우유 컵이 있는데 이 안에 우유가 차 있어요. 자, 우유 차 있을 때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사람이 마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눈도 있고 이렇게 입이 있어서 거의 새같이 생겼는데 사람이라고 봐주세요. 자, 사람이 우유를 쪽쪽쪽쪽 빨아 마신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우유를 마시는 건 빨대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마시는 거죠. 결국 이 우유를 마시는 건 사람이 우유를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빨대 안에 우유가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흐를 뿐이죠. 흐를 뿐이지 빨대가 우유를 먹는 것도 아니고 빨대 안에 우유가 계속 남아있는 것도 아니죠. 자, 우리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돈을 버는 도구일 뿐이지 그 도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 뿐이지 결국 그 돈, 결국 그 수익을 향유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빨대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가 빨대를 이용해서 우유를 마시면 우유를 마시는 건 빨대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빨대에게 너 우유 먹었지? 라고 하면서 우유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결국 법인은 법인의 소득은 주주의 소득이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법인은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담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담세력은 궁극적으로 그 법인의 주주들이 갖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견해예요. 우리 이것을 법인 의제설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라는 게 있다고 치자라고 의제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의 반대말은요, 옆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법인 실체설 있죠. 법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있다. 법인을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하는 견해를 법인 실체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랑 약간 유사하냐면 국가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하고도 비슷하죠. 자,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렇게 생겼나요? 자, 대한민국이 있었을 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있는데 이 국민들의 모임과 별도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별도의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또는 실체적으로 존재하느냐 그랬을 때 뭐 있다 없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법인 의제설은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저런 게 있다라고 치자라고 법적으로 그 존재가 의제될 뿐이다. 바로 이게 법적 의제설이고 법인 실체설은 법인이라는 실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인은 담세력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랬을 때 통합주의 견해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개인이 법인을 통해서 번 소득과 다른 소득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 자, 우리 개인이 있는데 개인이 어떤 법인의 주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법인이 있으면 이 개인이 어떤 법인의 한 명의 주주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법인이 아닌 비법인 형태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우리 쉽게 개인 사업을 한다라고 합시다. 개인 사업. 사실은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법인을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개인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거 둘 다 갖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자, 그래서 이 개인이 우리가 개인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 법인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개인이 법인을 통해서 벌면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개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소득을 구분하거나 차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도 개인이 번 돈이고 이렇게 해서도 개인이 번 돈인데 왜 이거를 구분하고 차별하냐 이 얘기죠. 자, 두 번째, 법인세는 주주의 담세력에 따른 조세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수직적 공평성. 우리 그래서 수직적 공평성에 의하면 자, 능력이 더 큰 사람이 누진적으로 더 조세를 많이 부담하는 게 수직적 공평성에 맞잖아요. 그런데 법인세는요, 그냥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 수익에 대해서 얼마의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 법인을 이루고 있는 주주 중에는 누구는 엄청 부자고 누구는 그냥 개미 투자자, 개미예요. 주식이 이거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자, 어떤 사람은 엄청 부자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개인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누진 과세가 가능하겠죠. 넌 부자니까 세금 많이 내고 너는 부자가 아니니까 세금 조금만 내고 이렇게 개인별로 누진 과세할 수가 있는데 그냥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때려버리면 이 주주의 담세력에 따른 누진 과세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법인세 납부 후에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점이죠. 자, 법인이 돈을 벌어요. 자, 법인이 돈을 버는데 만약에 법인이 100의 돈을 벌었다라고 해보고 법인세율이 20%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의 돈을 벌었지만 20%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면 이제 세후 소득은 80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주주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80을 나눠줘. 그런데 주주들의 소득세율이 만약에 소득세 율이 한 30%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80만큼을 전부 다 배당했다라고 하면은 이 80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30%의 소득세를 다시 때리면 다시 24만큼의 소득세 부담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또 한 번 때리니까 자,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자, 영업의 형태가 법인이냐 비법인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과세한 것은 과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에 위배된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자,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는데 우리 비법인은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업 형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과세의 공평성이나 중립성에 위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민간의 의사결정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절대주의 견해는요 매우 단순해요. 법인이라는 존재가 독자적인 인격을 갖고 있고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법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인격체이고 따라서 담세력도 갖고 있다.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이익 설적 견해는요. 자, 기업은요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의 혜택, 편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자, 나라가 정부가 도로를 깔아주고 댐을 건설해주고 공항을 설치해주고 항구를 설치해주고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기업은 그러한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의 편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공 서비스에서 얻고 있는 편익에 대한 이용 대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정책 목적상 조세인데 자, 정부가 뭔가 기업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 정책적 수단으로서 법인세가 존재하는 거다. 자, 만약에 정부가 기업들한테 투자를 장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희들이 투자하면은 그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법인세를 깎아줄게 이렇게 투자를 유도하거나 장려할 수가 있겠죠. 자, 또는요 기업들이 법인들이 자 고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고용을 장려하게 했으면 좋겠으면은 그러면은 자 사람을 고용하면 그 고용된 뭐 인건비 사람 수에 따라서 법인세 얼마 절세 혜택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장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기업을 통제할 수단으로서 법인세가 활용된다는 견해인데 현실적으로도 실제로 정부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죠. 다음에 소득세의 보완세인데 자, 현실의 소득세는 법인의 사내 유보로 인한 주식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 적절하게 과세하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이죠. 자, 법인이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사내에 유보하게 되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기업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그 기업의 가치를 표상하는 주식의 가치도 당연히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과세하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나중에 걔가 10만 원짜리가 됐어. 그러면 나의 주식 투자금이 10배로 늘어났죠. 근데 주식은요 보유세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 10,000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이 되었어도 내가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어. 자, 부동산은 팔지 않아도 갖고만 있어도 보유세가 나가는데 주식은 보유세가 없어요. 그래서 팔 때에만 주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을 실현시킬 때에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사내 유보로 인한 주식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과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로서 법인세를 부과한다. 그러한 견해예요. 한 번씩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다음에 논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론인데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때리고 법인세를 내고 나서 남은 소득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주주들이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또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완전 통합 방안이고 두 번째가 부분 통합 방안입니다. 자, 완전 통합 방안은요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로 통합하자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부분 조정 방안은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놔둬요. 각각 존재하는 형태 내에서 그러한 조세 구조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중 과세 그 부분만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완전 통합 방식은 법인세를 없애고 그냥 소득세로만 부과하자라는 견해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조정 방안은 이중과세 부분만 해결하자.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있는 상태에서 이중과세 부분만 해결하자라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조합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 방식은요 주주를요 조합원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 이윤이 발생하면 법인이 돈을 벌면 자, 그
이윤을 전부 다 주주들에게 귀속시켜요.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을 전부 다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에 법인이 100만큼의 소득을 벌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주주 1, 주주 2, 주주 3, 주주 4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얘네들한테 25씩 이렇게 배당을 다 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요 100을 전부 다 배당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배당했다 안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실제로는 이 100 중에서 40은 유보를 하고 60만 배당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내에 유보했건 실제로 배당했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 법인의 이익 전부를 전부 다 배당했다라고 간주하고 그런 다음에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법인이 돈을 벌었으면 그 번 돈을 전부 다 주주들에게 배당했다라고 치고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요, 미실현 배당에 대한 과세 문제이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주주들이 실제로 배당을 받았으면 내가 받은 배당금 내에서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배당을 받지도 않았는데 너 이거 돈 번 셈이야. 너는 아직 네 계좌에 현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배당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근데 네가 갖고 있는 저 기업의 이윤이 이만큼 발생했고 그중에서 네 몫이 이만큼이니까 너는 이만큼의 소득세를 내야 돼 라고 해버리면 배당도 받지 않았는데 자, 배당도 받지 않았는데 우리 소득세를 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산을 처분해서 이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것을 유동성 문제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인데 이거는 자본이득 방식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법인이 일부는 배당을 하고 죄송해요. 일부는 사내 유보를 하고 자, 사내 유보를 하고 일부는 배당을 할 겁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사내 유보금은요, 주가 상승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가 차익에 대해서 여기다가 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배당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자, 100 중에서 40 유보하고 60 배당했으면 이 60의 배당금은 당연히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죠. 바로 여기가 핵심 포인트죠. 사내 유보 40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사내 유보를 40만큼 했으면 주식 가치가 그거만큼 상승했을 거다. 그러면 그 상승한 주가 차익만큼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면 된다 이 얘기인데 역시 이것도 미실현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예요. 자, 내가 주식을 판 것도 아닌데 주식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간단한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부분 조정 방안입니다. 자, 첫 번째. 지불 배당 공제법인데 법인이 지불한 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배당액 전부를 과세 표준에서 제외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전부 해결되겠죠. 자, 이거는요. 기업이요. 만약에 100에 돈을 벌었는데 자, 유보 40을 하고 배당을 60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 배당금 60은 제외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이게 소득세만 부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방법은요, 사내 유보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사내 유보를 줄이게 유도하게 되고 배당을 촉진하게 됩니다. 근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내 유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내 유보가 위축되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 차등 세율 제도인데 자, 법인 소득 중에서 배당금에 대해서 방금 봤었던 지불 배당 공제법은 여기다가는 전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는 이게 전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건데 지금 차등 세율 제도는요. 배당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사내 유보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다른데,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배당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로 법인세 부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세와의 이중과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랑 마찬가지로 사내 유보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배당이 촉진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 귀속 방법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그로스업 방법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이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 재정학은요, 세법을 시험 보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나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귀속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귀속 방법은요, 법인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이용해서 이중과세를 피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 귀속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공부를 하실 테니까 여기에서는 귀속 방법이란 것이 있다. 세액 공제를 이용해서 이중 과세를 회피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쓰고 있다. 이 정도 말씀 알려드리고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논점 3, 법인세의 본질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법인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결국 여기 논점 3번이에요. 따라서 논점 3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세의 본질에 대한 논쟁은요, 법인세의 성격이 1번, 경제적 기운에 대한 과세인지, 2번,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이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이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자, 어떤 것으로 보냐에 따라서 법인세의 본질이 요거냐 아니면 요거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법인세가 누구에게 어떻게 귀착되는가, 이 귀착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론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 논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씩 볼 건데, 먼저 법인세의 본질이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고 보는 견해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세법상의 비용과 우리 경제학에서의 비용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세법 얘기인데요. 자, 세법에서는요,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데, 단기 순이익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자, 총 수입에서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번 총 수입이 있겠죠. 자, 총 수입은 P 곱하기 Q로 결정됩니다. 자, 이것은 세법과 경제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총 수입은 P 곱하기 Q로 구해지는 것인데, 자, 따라서 총 수입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총 수입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양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총 수입이 뭐냐 또는 무엇이 총 수입이냐 이런 것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자가 똑같아요. 그러면 양자가 차이가 어디에 있다? 바로 비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법상의 총 비용과 우리 경제학이 얘기하는 총 비용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세법에서는 어떤 것을 비용 항목으로 인정해 주느냐 먼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노동비용, 다른 말로 임건비죠. 자, 우리 사람을 고용해서 사람들한테 급여를 지급합니다. 자, 이러한 임금 총액은 비용 항목으로 당연히 인정이 돼요. 요거는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은행 돈을 썼으면 남한테 빌린 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나갈 건데 우리 그것을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감가상각도 역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죠. 자, 우리 세법에서는 얘가 세법상의 비용 항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어떠한 항목을 비용으로 보느냐? 첫 번째, 자, 우리 노동 비용은 똑같이 인정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같이 쓸게요. 자, 우리 경제학은요, 노동비용 똑같이 인정하기 때문에 노동비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어. 양자가 똑같으니까. 자, 그런데 이자 비용 부분에서 차이점이 생깁니다. 자, 우리 세법은요, 타인 자본 비용에 대해서만 이자 비용을 인정해줘요.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1억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10%야. 그러면 1년마다 1,000만 원씩 이자를 내겠죠. 자, 이렇게 남의 돈을 빌린 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는 세법에서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요건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은 당연한 거고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경제학은요, 우리가 비용을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남한테 빌린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내 돈, 내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도 역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 은행에 5% 이자율로 예금을 맡길 수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예금이 있었는데 내가 그 돈을 빼서 기업에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5%의 예금 이자 수익을 포기하면서 기업에 투자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투자된 자기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은 5%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세법에서는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 안 하지만 우리 경제학에서는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은 당연한 거고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 세법과 경제학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요거 쉽게 이해하시겠죠? 자, and 두 번째, 세법에서 얘기하는 감가상각 비용은 세법상의 감가상각 비용이에요. 세법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세법상의 감가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경제학이 얘기하는 감가상각 비용은 이러한 형식적인 세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경제적 감가상각을 얘기해요. 경제적 감가상각. 자, 요거는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또 한번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경제적 감가상각은 실질적으로 어떤 재화의 가치가 하락한 것을 경제적 감가액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 세법과 경제학은 비용 항목에 있어서 1번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를 인정할 거냐, 두 번째 감가액은 어떠한 감가액을 인정할 거냐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우리 법인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려면요, 우리 법인의 이윤이 어떻게 산출되어야 하냐면 총수입에서 경제적 비용을 뺀 것, 경제적 비용을 뺐더니 이윤이 남더라 라고 하면 요 이윤은 우리 경제학이 얘기하는 초과 이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구해진 이윤은 우리 경제학이 얘기하는 초과 이윤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세법상의 총 비용이 경제학의 비용과 일치할 수 있다면, 얘하고 얘가 일치할 수 있다면 이렇게 산출된 이익, 당기 순이익은 우리 경제학이 얘기하는 초과 이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 여기 윗줄하고 아랫줄은 차이가 있죠. 자, 윗줄은 지금 뭘 구한 거예요? 세법상의 당기 순이익을 구한 거예요. 아랫줄은 뭘 구한 거죠? 우리 경제학이 얘기하는 경제적 이윤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 양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기업의 총수입은 똑같은데, 자, 세법상의 당기순이익은 총수입에서 세법상의 총비용을 빼서 구해진 거죠. 그런데 경제적 이윤은요, 총수입에서 경제적 비용을 빼서 구해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양자의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 차이점이 있고 이 차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1번은 요 부분, 2번은 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차이점이 있다. 얘하고 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가 일치할 수가 있는데, 자, 얘하고 얘가 일치하려면 일단 여기는 일치하고 있으니까 얘는 건드릴 게 없고요. 요 뒷부분, 바로 요 비용 부분이 똑같아지면 얘의 세법상의 총 비용 과 경제학적 총비용이 일치하게 된다면 얘 똑같고 얘 똑같으니까 결국 얘하고 얘도 똑같아질까요? 네, 똑같아지겠죠. 우리는 그 조건을 한번 알아보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아지려면 첫 번째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되겠습니까? 자, 100% 차입 경영이고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같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똑같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한 가지는 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세법상 감가액과 경제적 감가액이 똑같다라고 치자. 이렇게 가정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정할 겁니다. 자, 일단 이 가정은 두 가지 경우 모두 공통 가정이니까 그렇게 조건을 가정할 겁니다. 얘랑 얘가 일치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유일한 차이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바로 여기에만 유일한 차이점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랬을 때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자, 1번은요. 어떻게 얘와 얘를 맞춰줄 거냐? 자, 왜냐하면 세법에서는요. 다시 좀 쓸게요. 세법에서는 타인 자본에 대한 이자만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학은요. 타인 자본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도 비용으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이점이 생기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100% 차입 경영이라면 이라는 거죠. 첫 번째 100% 차입 경영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죠? 100% 차입 경영이면 자기 자본은 한 푼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 돈 들인 건 한 푼도 없고 100%다 남의 돈 빌려서 사업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 얘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 자, 저의 대왕 지우개로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100% 차입 경영한 경우에는 자기 자본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가 존재해요? 아니요,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이래버리면 얘하고 얘가 일치하게 됩니까? 네, 일치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얘랑 같고 그리고 100% 차입 경영이라면 얘하고 얘가 같아진다. 네, 같아진다. 따라서 얘가 곧 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당기 순이익은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다? 우리 경제학이 얘기하는 경제적 이윤으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다가 법인세를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법인세를 과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것은 결국 세법상의 당기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결국 우리 경제학의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논리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요.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 이자도 비용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 이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 비용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네,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까지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도 비용으로 인정한대. 누가? 얘네가 여기서 알겠어. 여기다가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도 인정해줄게 라고 하면은 자, 이 부분은 이미 같게 해결됐고 이제는 요 부분까지 얘하고 얘가 같아집니까? 네, 같아지죠.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당기 순이익이 여기서 경제적 이윤과 같아집니까? 네, 같아지죠. 이래버리면 1번 조건을 충족하건 2번 조건을 충족하건 1번과 2번 둘 중에 어떤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뭐가 이루어진다? 당기 순이익과 법인세 과세 대상인 당기 순이익과 경제적 이윤이 일치한다 이 얘기예요. 경제적 이윤이 일치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결국 여기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돼서 법인세는 결국 무엇에 대한 과세가 된다?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된다 이 얘기예요. 즉, 이 경우에는 법인세가 곧 뭐가 된다? 이꼬르 이윤세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윤세를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저 앞에서 조세부담의 귀착 공부할 때 이윤세는 우리가 중립세라고 했습니다. 중립세. 왜 우리가 이윤세를 중립세라고 했냐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기간의 영업이 종료되어야지만 이윤의 크기가 확정됩니다. 그죠? 장사를 해봐야지만 돈을 얼마 벌었는지 이윤의 크기가 얼마인지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윤세는 이미 영업활동이 종료된 다음에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전기에 이미 종료된 영업 활동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전기의 영업에 대해서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뭐 생산량이라든가 또는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얼마 벌었지? 라고 하면은 어저께 장사해 보니까 얼마 벌었어. 그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세금을 얼마 내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미 장사가 끝났어. 그래서 그 다음 날 우리가 어저께 얼마 벌었지? 어저께 한 20만 원 벌었어. 그래? 그러면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얼마네 했었을 때 그 세금 때문에 이미 종료가 된 어제의 영업 활동의 생산량이나 판매 가격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윤세는 중립세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세법상의 비용과 경제학의 비용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할 거냐. 두 번째, 감가상가액을 어떤 것으로 인정할 거냐 차이점인데, 자, 일단 우리가 요거와 요거는 같다라고 치고, 그럼 이제 차이점은 여기 요 이자 비용 부분에서만 차이점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1번 경우나 2번 경우나 이러한 조건을 가정한다면, 자, 우리 세법상의 총 비용과 경제학의 총 비용은 같아집니까? 네, 같아지죠. 왜냐하면 차이점을 맞췄으니까.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 차이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얘하고 얘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원래 일치했고요. 앞부분 빼기 뒷부분인데 이제는 앞부분은 원래 일치했고 뒷부분도 이제 일치하니까 얘 빼기 얘가 얘 빼기 얘랑 일치하겠죠.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결국에는 경제적 이윤이 되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에 대한 과세는 결국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가 우리 얘를 법인세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법인세는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면서 이윤세의 성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윤세는 중립세이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법인세가 중립세가 되는 것이고 자, 중립세이기 때문에 조세 부담을 누군가에게 떠넘길 수 있다 없다? 조세의 전가가 가능하다 못하다? 못한다. 조세의 전가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중립세이기 때문에 조세의 전가가 안 된다. 그냥 기업이 전부 다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법인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경우에는 전부 다 주주에게 귀착된다. 기업의 생산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조세를 전가시키려면 생산량을 줄이면서 생산물의 판매 가격을 인상시켜야지만 상대방한테, 거래 상대방한테 조세의 일부를 전가시킬 수 있는 건데 100% 주주에게 귀착되기 때문에 조세의 전가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세의 전가를 못하고 중립세이기 때문에 초과 부담의 크기는 0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자기 자본 한 푼도 없이 100% 남의 돈으로만 사업을 하는 경우도 없고 또 두 번째, 현실의 세법에서는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는 법인세는 우리 경제학에 얘기하는 이윤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법인세를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는 이꼬르 이윤세가 되면서 중립세가 된다라는 견해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에 두 번째 견해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요, 법인세를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부분 요소세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좀 크게 쓰면요, T, K, X라고 쓸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거는요, 우리 X를 법인 부분이라고 하고 Y를 비법인 부분이라 한다면 자,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의 성격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부분 요소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견해는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식을 보는 게 오히려 더 헷갈려. 자, 이 수식 보지 말고 그냥 제가 말로 직관적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은요, 생산
생산물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판매 수입을 얻죠. 그럼 이 판매 수입은 다시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각종 생산 요소에게 배분됩니다. 내가 사람을 썼으면 인건비 줘야겠죠? 이거 만들려고 고생했어. 인건비 줘야겠죠? 자, 두 번째, 내가 뭔가 토지나 건물을 빌렸으면, 부동산을 빌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해야겠죠? 내가 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있으면 대출 이자를 갚아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생산 활동을 하는데 참여한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재화를 생산해서 판매하면 판매 수익을 얻는데, 이 판매 수익은 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각종 생산 요소에 다시 요소 소득으로 배분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본 1억을 투자해서 회사를 세웠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만들려면 일단 자기 자본금 얼마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 거잖아요. 자, 1억이라는 자기 자본, 얘를 에쿼티라 하겠죠. 1억이라는 자기 자본을 갖고서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해볼게요. 법인이죠, 법인. 그냥 법인이라고 할게요. 자, 법인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인이 생산 활동을 해서 물건을 파니까 총수입을 얻게 될 겁니다. 기업의 총수입은 앞에서 본 것처럼 P 곱하기 Q겠죠. 자, 얼마짜리 물건을 몇 개 팔았냐에 의해서 판매 수입을 얻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판매 수입을 이 재화의 생산 과정에 참여한 여러 가지 생산 요소에게 요소 소득을 나누어 줄 겁니다. 첫 번째, 임금을 지급하겠죠. 자, 두 번째, 자, 타인 자본에 대해서 이자 비용 지급할까요? 그죠? 남한테 빌려 쓴 돈에 대해서 이자 비용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비용 나갔냐면요. 감가상각비도 나갈 겁니다. 감가상각비. 내가 생산 활동 과정에서 내 기계들이 마모되고 마멸되고 수명이 단축되면은 우리 그것도 다 비용이죠. 감가상각비 발생할 거고요. 자, 우리 뭐 교과서에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뭐 부동산 임대료 이런 것들도 다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산 요소에게 요소 소득이 지급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주주는요, 이 회사를 세운 이 주주는 어떠한 소득을 귀속받습니까?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다 지급했어. 비용을 다 지급했더니 돈이 얼마가 남네. 바로 이게 주주에 대한 귀속소득이겠죠? 그런데 상황이 반대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사업을 했는데 돈을 다 지급하고 나니까 적자가 날 수도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주주는요, 사업을 해서 남는 게 있으면 그건 주주에게 귀속되는 수익이에요. 하지만 사업을 했는데 남는 게 없고 적자가 발생하면 주주가 그 적자, 그 손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벌어들인 전체 판매 수입을 갖고서 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여러 가지 생산 요소에게 요소 소득을 배분해 주고 남는 게 있으면 바로 그 남는 잔여 소득을 주주가 귀속소득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러한 귀속소득을 주주에게 귀속되는 나머지 잔여소득을 주주 자본에 대한 수익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주가 이러한 주주 자본에 대한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회사를 만들 때 주주가 자기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러한 소득은 결국 자기 자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주주는 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주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결국 이 자기 자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자본은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 돈 이만큼 벌었네? 라고 구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때린다 라고 하는 것은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 과세를 때린다 라는 것과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분 요소세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이것을 TKX로 표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X를 법인 부분으로 보는 거고 Y를 비법인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의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이러한 로직에 의해서 우리 법인세를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겁니다. 자, 결국 주주는 사업을 하고 남는 소득이 귀속되는 거니까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분 요소세의 효과에 대해서는 산출 효과와 요소 대체 효과 두 가지 효과의 결합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먼저 산출 효과는요, 법인 부분에 집약적으로 고용된 자본의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인 부분을 자본 집약적인 분야라고 하고 자집이라고 할까요? 자본 집약적. 자, 얘를 자본 집약적인 분야로 보고 일반적으로 비법인 부분을 노동 집약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요. 아무래도 개인 사업보다는 법인 사업이 법인 부분이 더 자본 집약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법인 부분은 자본 집약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자, TKX는 먼저 TX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했고 TK에 대한 효과, 이 두 가지 효과가 결합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먼저 XJ, X 부문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법인 부분에 집약적으로 고용된 생산 요소가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의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요소 대체 효과는 자본에 대한 과세의 성격이기 때문에 역시 과세 대상인 자본의 가격을 하락시켜요. 따라서 산출 효과와 요소 대체 효과 모두 자본의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소 상대 가격이 R분의 W인데 자본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 말은요, 이자율이 하락한다 요 얘기고, 요 말은요, 요 분수값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요소 상대 가격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자율 하락이기 때문에 자본가가 노동자에 비해서 더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법인세를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경우에는 부분 요소세가 되고, 자, 우리 법인 부분을 자본 집약적인 분야라고 전제한다면 산출 효과와 요소 대체 효과 모두 자본의 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이자율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자본가가 조세 부담을 더 많이 귀착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려운 얘기는 다 했고요. 이제 짜잘한 남은 얘기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자, 법인세와 관련된 기타 논의가 있는데 첫 번째 감가상각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자본재의 감가상각액은 실제의 가치 하락액, 다른 말로 경제적 감가 하락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 세법에서는 몇 가지 감가상각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의 감가와 괴리가 발생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세법상의 감가상각은 장부상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의 감가액보다 작게 산출될 거다 이 얘기죠. 뭔 소린고 하니 내가 어떤 건물을 샀는데, 자, 만약에 이 건물의 가치가 취득가가 100이에요. 자,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을 전제로 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겠죠. 그런데 인플레가 발생해서 자,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 아니라 이렇게 150으로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100을 전제로 감가하면 되는 게 아니라 150을 전제로 감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150을 전제로 감가를 하면은 실질적인 가치 하락액을 구할 수가 있어서 감가액을 더 크게 구할 수가 있고 그만큼 법인세가 아껴질 것인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잖아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자, 이 비용 안에는 감가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 감가비를 크게 계상할 수가 있고 작게 계상할 수가 있는데 감가비를 크게 계상할수록 이익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법인세의 부담이 작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감가상각액을 작게 판단할수록 작게 계상할수록 이익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나올수록 법인세 부담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감가상각의 허용폭을 상향시키거나 세법상 자본재의 내구 연수를 줄여주는 경우에는 일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과 법인세인데 자, 여러분들 다 뭐 회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선입 선출법이 있고 후입 선출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쉽게 설명시켜 드릴게요. 뭐 이미 회계 공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우리가
인플레 상황 하에서 재고 자산을 이렇게 취득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더 비싼 재고를 취득했다, 재고를 쌓았다. 그러니까 먼저 산 재고일수록 원가가 싸고 가격이 싸고 뒤늦게 사온 재고일수록 비용이 비싸다. 이러한 상황을 한번 전제해 볼게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선입 선출법이 있고 후입 선출법이 있죠. 선입 선출, 후입 선출이 있는데 후입 선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선입 선출법은요. 자, 요거를 팔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원가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선입 선출법은 원가를 낮게 계상하니까 우리 법인의 이윤이 크게 계상되고 그에 따라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입 선출법은 얘를 원가로 보기 때문에 자, 우리 매출 원가를 낮게 파악하고 반대로 재고 자산은 높게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후입 선출법은요. 얘를 원가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후입 선출법은 매출 원가를 높게 보기 때문에 이윤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법인세 부담이 같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자, 우리 얘를 원가로 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가치는 낮게 평가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의 크기와 매출 원가의 크기 그리고 재고자산의 크기가 다르게 판단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